2092회 정책인 지식 포럼입니다. 이 포럼이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석사과정 때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래가 깊고 역사가 있는 포럼입니다. 언젠가 이게 만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때는 우리 얼굴 보기 쉽지 않겠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 2000회를 기약하면서 그때 다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정책인 지식 포럼에서 다뤘던 주제와는 조금 새로운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업에 대한 주제입니다. 농업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농업만큼 가장 빨리 변하는 산업도 없고, 나아가서는 농업이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포괄한다고 해서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주제는 디지털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가장 핫한 주제이고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주목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어디서도 참 쉽게 듣기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농업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산업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업이라고 하면 자연 조건에 크게 구애받는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제조업과 같이 계절 또는 자연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식물 또는 작물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뭐 특히나 인도라든지 또는 사우디와 같은 과거에는 농업 환경이 좋지 않았던 곳에서조차도 농업이 발전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발표에서 알겠지만 바이오 헬스 산업과 연결되면서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굉장한 관심사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한 번쯤 우리 행정학도로서 또 한국 정부의 정책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한번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발표자와 토론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는 성재훈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원장님은 전남대 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시고요. 지금 오랫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디지털 농업 추진 단장, 또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 개발 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서 지금 경기도에 일종의 파견을 와서 원장, 농업기술원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여러 가지 이 명함에도 데이터라는 단어가 7번 들어갈 정도로 데이터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또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정책적 지향을 강하게 갖고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자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의 안동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경제학회를 좀 책임지고 계셔서 농업경제학회 회장, 농촌계획학회 회장으로 계시고 또 정부에도 활발한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교의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 관점에서 디지털 농업의 디지털 전환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해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요, 민간 IT 업계에서 모셨습니다. 유재준 위버 시스템즈 부사장이십니다. 박수로. 부사장님은 IT와 관련해서 또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지금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토론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재훈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렇게 농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농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당장 100년 뒤의 농업이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농업을 통해서 뭘 접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 그리고 전 세계적인 농업이 현황이 어떻고, 그래서 세상의 농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도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농업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없고 어르신들만 많이 계신다는 건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65세 이상이 대략 한 절반 정도 되고요. 평균 연령은 68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뒤면은 그 숫자가 안 돌아가시고 그대로 간다 치더라도 10년 뒤면 78세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따로 안 들어가니까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매우 힘든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뭐 사과가 금사과, 뭐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사과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올해도 사과값이 올 가을에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날씨 따뜻하잖아요. 오늘 아마 보나마나 4월 중순에 냉해가 또 한 번 올 겁니다. 작년 봄에 냉해 때문에 사과꽃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30% 수확량이 줄었어요. 근데 올해 그 냉해가 올해까지 영향을 미쳐요. 올해 사과꽃이 제대로 안 열렸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냉해 한 번 또 올 거죠. 화상병이라는 그 아주 안 좋은 병이 있는데 여건이 영 안 좋아요. 화상병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어서 올해도 아마 사과값은 적어도 금사과 밑에 은사과까지는 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 짓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 물론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빅블러, 블러가 이제 경계인데 빅블러 하면 산업과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인공위성, 어제인가 오늘인가 우리 국방부에서 인공위성 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공위성이 사실은 국방용으로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인공위성이 지금은 자동차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고 모든 트랙터에도 들어가 있어요. 트랙터에도 인공위성 GPS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죠. 자, 이분이 얘기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운데쯤 읽어보면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자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온실이 화성에 내려진 후 그 붉은 행성에서 자라는 녹색 식물의 사진이 전송된다면, 이분이 화성에 꽂혀 있다는 걸 잘 아시죠? 화성에다 식물 공장을 만들겠대요. 그게 이겁니다. 사실 이 식물 공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식물 공장이 본래 어디서 왔느냐? 우주 산업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가 달나라를 가건 뭐 화성을 가건 우리가 먹을 식량을 싸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화성을 갈 수 있다 쳐요. 화성을 가는데 다시 되돌아오려면은 지구 궤도하고 화성 궤도를 맞춰가지고 700 며칠 만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먹을 식량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급자족해야 하잖아요. 그 연구에서 시작된 게 식물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극하고 남극에도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식물 공장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오이를 따먹을 수 있고요. 상추쌈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극지농업도 우주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드론, 요즘 뭐 드론 뭐 사진도 찍고 뭐 농약도 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드론의 3분의 2가 농업용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 정도는 카메라고요. 드론은 본래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드론도 국방산업에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본래 출발은 농업이 아니었지만 지금 농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농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작이 되었겠지만은 농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하면은 뭐 드론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이게 대부분이 기계하고 전기전자를 합쳐놓은 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그 주요 요소 기술인데요. 재밌는 게 기계의 M하고
전기, 전자, 트론하고 합친 엠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LS 엠트론이라는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무려 20년 전에 이걸 시작한 게 농업이에요. 또 재밌는 게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5G를 쏜 게 2018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5G 신호를 쏠 때 3개 통신사에서 각각 자랑을 했어요. 먼저 KT는 1호 시그널을 누구한테 줬냐면 롯데타워에 있는 그 로타라고 하는 안내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걔가 1호 시그널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SKT는 안산에 있는 명화공업이라는 그 자동차 본넷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전체 과정을 컨트롤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5G 시그널이 들어가 있어요. 자, SKT는 1호 시그널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LGU 플러스. LS 엠트론 트랙터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트랙터 자율주행이 대동보다도 LS 엠트론이 더 빨라요. 저 대동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농업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런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이 바뀌는 건 뻔합니다. 자, 국가별 특성화 이슈는 뭐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 이슈를 보면은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뭐 이렇게 적응하는 농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 안보, 식품 안전, 건강은 모든 나라 공통 이슈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나라 농업도 발전해 나갈 겁니다. 농업을 전환시키는 10대 디지털 기술이라고 포브스에서 작년 4월 26일 날, 이게 포브스면은 경제 잡지입니다. 농업 잡지가 아니고요. 경제 잡지에서 농업을 전환시킬 10가지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로봇, IoT와 센서, 인공지능, 3D 프린터, 드론, XR, 메타버스, 가상현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술이죠.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농업을 바꿀 거라고 경제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농업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농업은 크게 과정이 이렇습니다. 종자를 먼저 만들고 이 종자를 땅에다 심고 잘 가꿔서 이걸 수확한 다음에 가공, 저장, 유통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마트 매대에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종자를 바꾸고 이 과정이 농업입니다. 대략 뭉뚱그려 보면 생산, 관측, 농촌, 소비, 유통 뭐 이 정도 될 텐데요.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부 다 응용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야, 이건 너무 농업하는 사람 입장 아니냐? 그러지 말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다 농업을 한번 붙여봐.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흔히 말하는 게 빅데이터, IoT, 3D 프린팅 뭐 이런 거 여기에다 농업을 또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시간 날 때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농업을 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의 전 과정, 품종을 만들고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가공, 저장, 유통, 하나로마트, 매대, 소비자 선택 이 모든 과정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4차 산업혁명 10대 기술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농업은 미래예요. 농업의 미래는 우리 한 200년쯤 전에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후농, 삼농이라고 하시면서 후농, 편농, 그다음에 상농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 정약용 선생님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편농은 뭐냐면은 편하게 농사 짓자. 이렇게 좀 자동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후농,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상농, 무시받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나도 떳떳하게 내 자식한테 농업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편농, 후농, 상농.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후농이겠죠. 돈 되는 농업.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니까요. 이 세 개를 2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도 똑같이 편농, 상농, 후농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여러분들은 소비자죠. 소비자는 농업에 뭘 원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싸고 좋은 거라고 하지 마세요.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맛있고 싼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뭘 원하세요?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그 다음에요. 부족하려면 좀 찾을 때 구할 수 있는. 맞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요, 안전한 농산물을 가격 진폭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해요. 싸고 좋은 건 아니고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스코어, 그걸 원하고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잠시 접어놓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또 공무원이니까 지난 정부까지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거의 이제 비슷한 포맷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의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시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국민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알아서 정부가 국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사회.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원하는 사회입니다. 자, 유전자 검사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는 이것저것 뭐 부모님 그 병력도 있고 또 자기가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몇 %다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유방을 제거를 하고 나중에 또 난소까지 제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 자식은 엄마를 암으로부터 이를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자식하고 편하게 살겠다 그런 뜻인데 이 유전자 검사가요 평생 딱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건강 이야기를 좀 할게요. 농업 데이터가 지키는 내 건강. 자, 여러분들 건강 데이터는 일단 병원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뭐 나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일단 다 있죠. 그 데이터는 다른 데로 절대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내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내 혈압을 재고 그러면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혈압이 뭐 140이 넘으니까 뭐 무슨 혈압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처방을 하고 그다음 제가 온 다음에 이 병원에서 건보에 연락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성재훈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는데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주세요. 해서 또 보험료를 타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에요. 자, 거기에 병원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제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그 백신 맞잖아요. 백신 맞는 그 정보가 그 어디죠? 질병관리청에 들어있어요. 질병관리청에. 그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정보가 건보. 그 세 군데에 들어있는데요. 이 정보는 서로 왔다 갔다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는 왔다 갔다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질병청의 예방접종 이력, 심사평가원이었다 아까. 투약 이력, 그다음에 건보공단의 내 진료 이력 이런 게 들어있고요. 자, 거기다가 개인이 만드는 디지털 정보가 있죠. 예를 들면 시계를 차고 다닌다거나 뭐 손목에 뭘 차고 다니면 여기서 만드는 디지털 정보, 이건 뭐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거고요. 거기에 유전 정보, 이렇게 우리 건강 관련 데이터는 이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게 잘 모아져서 가공을 해야 하는데, 자, 이게 내 모든 데이터인데 아직은 민간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전주에 살다가 이제 수원으로 왔는데요. 전북대학교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제가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이제 약을 받겠죠. 근데 이게 아주대학교 병원에 잘 안 넘어와요. 쉽게 못 넘어와요. 그럼 아주대학교 가서 다시 혈액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또 뭐 쭉쭉 해가지고 제 건강 진단을 하겠죠.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한다고 그랬고 아주대학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걸 같다는 걸 몰라요. 컴퓨터는 아직 모릅니다. 혈액 검사하고 피 검사가 다르다는 걸. 이런 것부터 일단 통일을 시키고 있어요. 제 기억에 지금 12가지인가 이렇게 의료 관련된 용어 통일부터 지금 하고 있고, 그 용어 통일이 된 다음에 법으로 보장된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우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쉽게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통과만 되면은 내 관련된 데이터를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관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병력, 거기에 내 유전 정보를 해석하면은 내 체질에 맞는 영양 정보가 나와요. 자, 이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저래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음식을 드셔야 하고 무슨 음식을 좀 피해야 돼라고 국가에서 먼저 추천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유전 정보하고 병력이 적합한 맞춤형 영양 제 건강 정보를 해석을 해놓으면 맞춤형 영양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내 체질에 맞는 내 지금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영양 정보가 있으면 개인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품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춤형 품종을 만들어지면 그 품종의 최적 재배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건 뭐 디지털 식물 공장에서 만들면 되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유효 성분이 규격화된 맞춤형 농산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맞춤형 농산물을 기능성 식품으로 제조하면 성분이 표준화된 내 개인 맞춤형 식단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겁니다. 농업부 부산물인 농업부 산물인 그 농산물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건강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안인가 그랬는데 군수님한테 군수님 부안 군수님이 재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부안 군민의 유전자 정보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 개인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주면 어쩔까요? 그 식단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부안군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되니까요. 비싸지도 않아요. 유전자 검사 비용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단체 할인. 10만 원도 안 돼요. 부안 국민 많아봐야 그중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만 하니까 한 5만 명 잡고 7만 원이면 35억이면은 전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들한테 원하는 사람들한테 유전자 정보를 기반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답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미래산업의 중심은 농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삶이에요. 그 한가운데 농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건 8년 전에 2018년에 일본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은요 침대에 조그만 뭐 개미 같은 게 다니면서 내 건강을 체크를 한대요. 뭐 혈압도 재고 뭣도 재고 하겠죠. 이걸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해놓고 뭔가 그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서 만약에 드론 뭐 약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드론으로 약을 배달시키겠다. 이게 8년 전 일본의 계획이에요. 8년 전이에요. 근데 실제 이게 구현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 같은 경우 혈당 체크가 가능하겠죠. 혈당을 체크해서 이 데이터를 수시로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범위가 넘는다, 넘지 않는다. 넘지 않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 넘는다고 보면 즉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의사한테 전달하는 거겠죠. 그럼 의사가 처방전을 만들고 그 처방전을 사람한테 준다거나 드론으로 약을 배달하는 게 아니고 이 처방전을 어디에다 입력을 하냐면 정수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에 집에 일어나서 정수기에 물 한 잔 딱 마시면 그때 이미 약 처방이 그 정수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물 한 잔 마시면 끝이에요. 이미 이런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약 정보는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거고 나중에 내가 뭘 더 물뿐만이 아니고 뭔가 음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로컬 푸드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러한 플랫폼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며칠 전에 CES 갔다 온 농촌진흥청 정원석 박사 발표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자, 누비랩이라는 그 식판이 있으면 자, 식판에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떠서 가져가잖아요.
딱 가져가면 위에 카메라가 1초 이내에 0.98초, 0.97초, 1초 이내에 식판을 스캔을 쫙 해요. 그래서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떤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시금치 몇 그램, 상추 몇 그램 뭐 이렇게 먹네, 몸에 좋네 안 좋네 모든 걸 판단이 다 끝내줘요. 이런 회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고혈압 환자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으면 좋다고 고혈압 환자용 식단도 집으로 배달해주는 회사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 시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 뭐냐, 삼성 갤럭시 링 삼성푸드 연계 방안 검토. 이게 며칠 전 3월 19일자입니다. 반지, 이제 반지만 차고 다니면 얘가 제 혈압을 다 체크해요. 당도 체크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줘, 병원으로. 그럼 저는 따로 병원에 안 가더라도 얘가 수시로 내 건강 지킴이가 돼요. 문제 하나 낼까요? 손목시계에서 반지로 왔어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몸에다 씹는 칩 말고 손목시계, 반지, 그 다음 어딜까요? 이미 이거 특허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려도 돼요. 안경 아니고요. 여자분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손톱, 그 장식용 손톱 있잖아요. 끼우는 거. 손톱입니다. 앞으로는 손톱으로 가, 이제. 전혀 뭐 불편함이 없을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습관이 되면 괜찮지만 처음엔 불편하잖아요. 나중에는 손톱이 내 건강 체크 다 해줘요. 결국에는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사는 삶을 손톱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자, 거의 20분 다 돼가네요. 상상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상상력의 반대말이 뭘까요? 문제를 잘못 냈네요.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면,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력이에요. 그 네덜란드 대통령 하셨던 말씀인데, 아니 이스라엘, 기억은 과거 일을 끄집어내는 게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 기억의 반대말은 과거 일을 못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미래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며 장사와 육체 노동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이 접목됐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석학입니다. 그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여령 박사님 하셨습니다. 박수.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발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 공감하시는 표정도 한 절반쯤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발표나 강의에 항상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가 어벤져스 영화 찍나 이런 표정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농업의 미래가 실현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살아봐야 아는 일이니까, 또 여러분들 또 다른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환입니다. 발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디지털 농업이나 디지털 데이터는 사실 잘 모르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발제문 간단하게 보내주신 걸 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어쨌든 미래에 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런 미래인데 그 가운데에 농업이 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너무 이제 농업 경쟁하는 사람으로 반가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까 CES 말씀하셨지만 이 작년에 CES 할 때 이제 그 존 디어라고 하는 그 농기 회사, 뭐 세계 1위 농기 회사죠. 그 회사에 이제 CEO가 와서 기조 강연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야, 이게 농업이
이 가전박람회에 와서 농기계회사 사장이 뭔가 발표를 기조강연을 했다.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야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이제 대변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잠깐 보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뭐 심지어 이제 개인 맞춤형 의학 뭐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까 설명해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이 어떤 효능이 있고 그게 몸에 좋다, 뭐 어떤 사람 몸에 좋다, 뭐 이걸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뭔가 좋은 성분이 나오도록 해주는 이제 육종 기술 같은 거죠. 뭐 그런 거를 이제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보니까 뭐 뉴트리 제노믹스, 뭐 뉴트리 제네틱스 뭐 이런 이제 학문 분야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논의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 맞춤형 어떤 건강 관리나 의학이나 그 중심에 농업이 있고 이 농업이 있어야만 사실은 개인 맞춤형 이 의학이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든 이게 완성이 사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업이 없이는 이게 절대로 완성이 될 수 없는 어떤 이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디지털 농업이나 데이터 농업 사실은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뭐 요즘 쓰는 말로 푸드테크라는 말이 있고요. 또 뭐 에그테크,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뭐 정밀 농업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서 이게 저도 잘 구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농업이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농업이 나오면 이제 개인 맞춤형 그런 이제 어떤 정말 우리 소비자가 바라는 그런 이제 시대로 옮겨갈 거라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될 거라고는 믿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편농도 말씀하시고 구농도 말씀하셨고 뭐 그런데요. 이 디지털 농업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지털 농업은 사실은 이제 모든 농민들이나 모든 농가가 다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자본도 많이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향성은 맞지만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농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가 보면 이 소규모 가족농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을 사실 꾸리고 있는 것은 그 소규모의 가족농이 뭐 거의 70%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한 10% 20%가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식량 안보나 뭐 이런 거에 기여하는 이제 대규모 농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막 에그테크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런 이제 대농들이나 뭐 이런 규모가 큰 농가나 농장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뭐 고령화도 말씀하셨고 농촌의 인구 감소, 소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가족농들, 그 가족농들을 위해서 우리 이 미래 농업의 방향, 뭐 어떤 이 개발 방향이나 뭐 디지털 농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발표 내용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지만 가족농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냐 이 미래의 디지털 농업에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게 어쨌든 농업은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좀 이제 우리 이제 이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농업 이제 아까 그림을 그려주신 그런 농업이 되면 우리 농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농촌을 생각할 때 디지털 농업의 어떤 이 방향이나 거기에 맞춰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뭐 우리의 뭐 예를 들면 뭐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행정 쪽에서도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지털 농업의 미래를 그리지만 동시에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족농은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농촌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것들이 같이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약간 반성 아닌 반성을 해보면 우리 농업 경작하는 분들 중에도
농업을 하는 사람하고 이 농촌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친해요. 약간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데 농촌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농촌 계획이나 농촌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마치 도시를 어떻게 뭐 만드느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뭐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뭔가 생활에 좀 불편한 이런 위해 환경 요인들이 있으면 그거를 들어다가 딴 데로 옮기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악취가 나는 축산 농가들은 모아가지고 저기 한 군데로 모으고 이제 주민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농업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도시야 마치 우리가 이 달동네 재개발하듯이 다 갈아엎고 재개발해서 아파트 세우고 이게 가능하지만 농촌에 그게 똑같은 시각에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소규모 가족농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족농은 어떻게 할 건지 농촌 공간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 연구하고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해서 느리게 변화하는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 또 생산 구조의 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토론자로 유재준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 10대 류재준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이버에서 17년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작년 8월에 퇴사를 했고 17년 있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네이버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 것이가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걸 문득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네이버 검색 키워드 중에 암에 걸렸을 때 가장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먹지 뭘 하지 이런데 실제 답이 없거든요. 내가 아플 때 뭘 먹지라고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볼 거가 의사라든지 그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요법에 의지해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것은 체계화되지 않고 나에 맞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네이버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클라우드 사업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위에 이제 모든 그 산업의 도메인들이 올라와 여러 가지 서비스 구현하는데 그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게 뭐냐면 의료 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료 쪽은 디지털 데이터화된 게 거의 100% 가까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 기반의 AI 기기를 만들거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사람 기반의 개인 맞춤 형태의 뭔가 의학 처방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제가 헬스케어 쪽에 한 4, 5년 쭉 하다 보면서 좀 더 이제 심화됐던 게 뭐냐면 하면서 의료 데이터를 충분히 잘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작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내 어떤 식재료에 대한 성분까지 매칭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갖게 됐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제가 본 게 센서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에게 문진한 내용들도 요약해서 입력이 되는데 그 스마트팜에 있는 데이터들 보게 되면 센서 말고 나머지 데이터는 기록할 수 없는 이러다 보니까 진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농사를 예를 들어서 딸기를 30년 지으면 굉장히 이게 이제 그 프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30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우리가 30번 했을 때 이분을 최고의 어떤 수준 높은 프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좀 다른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그러면 30년 지을 때 그 노가를 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험 기반의 어떤 지식화하는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전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이기도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확산도 굉장히 어렵고 아는 사람이 자기 노하우인 것처럼 이제 자기만 갖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들게 됐고 제일 첫 번째 장치 잠깐 보여주시면 네. 그러면서 본 게 뭐냐면 수명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건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80년에 돌아가셨는데 49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냐면 참 늙으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머리 하얘지시고 이도 치아도 많이 빠지시고 이랬는데 요즘에 50대면 청년이잖아요. 거의 뭐 이게 뭐 20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게 근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 뒤에 그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서 있는데 첫째가 치아 뭐냐면 장수의 비결을 이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첫째가 치아, 둘째가 물, 그다음에 셋째가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 이제 채소라든지 생선, 그다음에 넷째 개인적인 이제 유전적인 성향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이제 물이 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거의 일을 보면은 그 강 주위에 사는 분들이 과거에는 그 디스토마 때문에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추적해 보니까 이 어떤 게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 그 고래회충이라고 하는 게 그 많아요. 근데 많은데 제가 갈치 낚시라든지 고등어 낚시를 하게 되면 10마리 정도 서너 마리 보게 되면 거기에 고래회충이 들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 들어 있는데 이게 그 또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고래회충은 고래에서만 부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른 객체에서는 부화가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다른 객체에서 살 수 있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 고래가 이게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배설하는 이걸 이제 크릴이 먹거나 이게 쭉 하면서 먹이 이제 사주 생성이 되듯이 모든 게 이제 물로서 이렇게 오염이 됐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로 이제 오염이 돼서 많이 이게 돌아가시도 하고 전염병 이런 게 이제 취약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나이가 이제 그 최근에 조사에다 보면은 남자 평균 수명이 83세, 여자가 90.7세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6.25 직후에 보게 되면 거의 한 48세 정도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럼 그때 대비해 지금은 2배 정도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걸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하고 먹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가 이제 나에 맞는 이제 음식을 잘 이게 먹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내려주시면. 그래서 개인의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과거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보면 디톡스라 그래서 몸에 이제 독소를 해소해주는 이게 뭔가 주스를 마시거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나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쌓이고 독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소가 쌓이지 않게 내가 건강하게 먹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은 뭘까? 이런 걸 이제 찾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병원에 굉장히 많이 다니지만 내가 언제부터 콜레스테롤 높았는데 언제 높았지? 잘 모릅니다.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 어디엔가는 그 데이터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을 내가 한 군데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고 약국도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 그 데이터를 내가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구현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 과기정통의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 복지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부 최근에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원장님께 말씀하셨던 건보 심평원 질병관리청인 데이터를 묶어서 개인에게 제공해 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스토어나 그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나의 건강기록 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면 10년 정보를 10년치 병원 다니는 정보, 처방 정보, 그 다음에 건강검진 정보, 그 다음에 그 이런 정보들을 질병,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받았던 것들 전부 다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여기다 작년부터 뭘 하고 있냐면 병원 데이터까지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기관의 데이터에는 뭐가 없냐면 진단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있는데 수치 데이터가 없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피검사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은 병원에 있거든요. 그 데이터까지 작년부터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의 대부분 그 대학병원, 상급병원 표현하는데 그 병원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 이제 예측인데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되면 나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되고 내가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받아서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나의 정보를 뭔가 이렇게 나의 건강 정보라든지 음식 매칭해 줄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 위배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이제 내 정보를 가지고 나의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음식을 추천하는 이런 게 될 건데
그게 이제 보건복지하고 있는 게 건강 고속도로 표현을 하고 있고 마이 헬스웨이 이렇게 돼 있고 앱스토어에서는 나의 건강 기록 앱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걸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질 거로 보고 있냐면 이게 음식을 추천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딸기를 추천을 한다라고 할 때 딸기의 성분들이 있잖아요.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 사람한테 딸기가 더 좋아 또는 사과가 더 좋아 또는 어쩌면 이 딸기의 성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미래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잘 만들게 되면 딸기의 성분을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제 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뇨 환자구나라고 알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딸기를 스마트폰 환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환경을 다양하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때 당뇨 환자가 먹어도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딸기를 만들어지면 이게 약국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일에서 과일 가게에 팔았던 것을 약국에서 건기식으로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패러도 바뀔 수 있는 이런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물의 어떤 성분을 더 훨씬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들면 나의 건강하고 굉장히 잘 매칭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가능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어떤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지 이런 관점이었는데 미래는 뭐냐 의료계도 많이 하는 게 예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유전 검사를 해서 어떤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떤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미룰 수 있거나 안 걸리게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의료 데이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암에 걸렸다고 할 때 암의 유전자가 있는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60이나 70 됐을 때 암에 걸렸던 사람, 걸리지 않았던 사람, 또 죽은 사람들 이 사람 비교해 보면 가장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정보를 전부 다 모아서 하게 되면 거의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맞게 다른 사람을 코칭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실제 스마트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제대로 개인의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 동네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아볼까? 모아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에 필요한 어떤 농업의 고도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의 성분을 높여서 개인에 맞춤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농부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기록을 못 합니다. 기록 못 하는데 그거를 음성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자동적으로 데이터화하는 이렇게 해서 영농일지를 AI로 만들어주는 이런 걸 지금 저희 제가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는 위버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상당한 부분들이 어떤 그 농업에 대한 기술 고도화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이런 부분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 부소장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현실과 이 디지털 농업을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바이오 헬스 그리고 디지털 농업이 연결되어서 실현될 그런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생산과 공간 그리고 현재의 농업 부분에서의 어떤 현실과 기술의 문제를 말씀하셨다면 류 부사장님께서는 향후에 제대로 된 관련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또 좋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청중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코멘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거나 먼저 학생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뭐라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교수님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지금 이렇게 진짜 간다면
스마트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우리 안 교수님 얘기했는데 이제 농촌이 아니고 고령화도 되고 그럼 기계가 다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 농지개혁, 경제유전의 법칙을 언젠가는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하나의 평소에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발제하신 걸 보면은 그 인간의 합리성을 어디까지 가냐 그러거든요.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고 일어나든 언제든 뭐 물만 먹어도 모든 그 필요한 영양이 다 들어올 것 같고, 예? 그러면 뭐 우리가 사실은 인간 조금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사는 인간미가 있거든요. 예? 몸에 해로운 줄 알고도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이러는 거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밥도 뭐 많이 나쁘다는 거 먹으면서 하는데 이제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게 부부관계도 너무 잘 알으면 이제 이혼하잖아요. 사실은 약간 이게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합리화로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오늘 강의가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농업의 좀 더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4차 산업혁명과 맞추어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거랑 살짝 좀 결이 달라서 질문을 드릴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특강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사과 문제 있잖아요. 저는 이게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것도 좋고 아주 큰 시장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또 막상 이렇게 사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 쪽에서 기본적인 생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땐 선택 가능성이 아예 닫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기후변화라는 진짜 되게 큰 물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디지털 전환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클로바 노트라고 있습니다. 그 클로바 노트 앱을 받아서 이제 회의할 때 보면 굉장히 얘가 잘 알아듣잖아요. 주로 이제 기자들이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쓰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하이퍼클로바가 또 최근에 출시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 어디 강연할 때 제가 데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투리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요 가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잘나주 많이 쓰는 거시기라고 하는 표현. 애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먹어요.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거시기라고 하는 게 앞뒤 문맥을 다 이해를 해야 애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사투리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또는 똑같은 단어라고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발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전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현실에서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더 많이 썼잖아요. 그럼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마이헬스웨이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건강 고속도로 통해 제공되는 것들은 실제 정부가 데이터를 보관할 거냐? 아니면 병원들이 보관을 하고 환자가 요구할 때 그때 해서 줄 거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관하는 건 아니고 관리만 하는 거지 실제 데이터는 병원에 두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법적인 여러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걸 참 즐기는 이유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가 고민하지 못했던 걸 들어볼 수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합리성, 인간의 행복 그런 것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이 기후변화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 것인가. 일단 디지털 농업하면은 크게 저희가 실내와 스마트팜은 주로 시설을 자동화한다거나 디지털화하는 걸 스마트 농업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또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팜은 시설을 제어를 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는 특정한 기능성 물질을 뽑아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게 스마트팜이고요. 노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노지 스마트팜 목적은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농사를 지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박 내리고 벼락 치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박을 막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박이 왔을 때 미리서 알람을 줘서 인간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환풍기를 튼다거나 뭐 불을 뗀다거나 이게 목적이니까 조금 다르고요. 접근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 농식품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사과 재배 적지가 쭉 올라가요, 위로. 사과는 저온성 작물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 서늘한 곳에 잘 자라거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농식품부 장관 브리핑을 강원도에 가서 했거든요. 이제 사과 재배 적지가 강원도가 돼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과일도요, 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 안으로 안 들어간 과일이 사과, 배, 복숭아, 밤 정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포도도 이미 다 들어갔고요. 이것도 이제 곧 들어갑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배, 사과 이제 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하우스 안에서 키우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환경 제어가 가능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교수님께서 그 가족농하고 농촌 공간계획 말씀하셨는데 농촌 공간계획 문제는 그건 당연합니다. 같이 나가야 한다는 건 100% 절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족농하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국 농업을 흔히 초방적인 농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반대로 집약 농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 경작지가 0.5헥타, 1헥타가 얼마냐면 100m 곱하기 100m가 1헥타입니다. 그러니까 50m 곱하기 100m 이 정도밖에 논을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국은 평균 경작지가 150헥타입니다. 1헥타가 100m 곱하기 100m라고 그랬어요. 이게 150개가 일반 미국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농업은 조방 농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거칠 조자입니다. 이렇게 속아 먹는 사료도 조사료 하면은 그 풀 같은 걸 썰어서 그냥 주는 걸 조사료라고 그래요. 거칠 조자, 대충 씨 뿌리고 대충 수확해도 규모 경제가 나와요, 미국은. 그래서 조방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농경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방 농업을 할 수가 없고 집약 농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개인 맞춤형 농작물 생산하기 좋은 겁니다. 조방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농하고 오히려 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자유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한 6,2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이겠죠. 전문 있는 게 헌법이니까. 헌법은 모두 131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121조가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은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게 경자유전인데 사실 우리나라 농경지의 50% 이상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땅이 조금 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농사 안 짓고 앞으로도 농사 질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땅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자유전을 요즘 일본 같은 데서는 농자유전으로 바꾸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게 하자. 이게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게 하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땅 투기를 막자는 거죠. 농사 지으면 그래도 소유할 수 있어. 대신 농사 안 지으면 팔아. 그 중간 과정이 뭐냐면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이 이제 80 넘어서 농사 짓기 힘들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걸 파라는 게 아니고 장기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군이 장기 임대를 받아서 시군이 장기 임대를 받아서 청년농한테 싸게 주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그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농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농지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헥타 단위, 100m 곱하기 100m로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 일본은 100m 곱하기 200m 단위로 경지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걸 장기 임대, 50년, 100년 임대를 받아서 경지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군 단위나 시 단위 차원에서. 그러면 청년농이 한 50헥타, 100헥타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규모 경제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못 넘는 게 규모 경제잖아요. 규모 경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디지털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얘기했는데 헌법 얘기도 나오고 인간의 합리성 얘기도 나오고
또 기후 변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사투리를 어떻게 자연어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이 기술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비해서 늦게 변화하는 인간과 인간의 문화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이슈들도 오늘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론, 즐거운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와 토론자 두 분께 큰 박수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1092회 정책앤 지식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